자, 가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농취증 그러면 농지법 그러면 대표 숫자가 뭐요? 대표 숫자.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5. 농지법 그러면 3.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일단은 그 첫 번째 농업인에 관한 규정 있잖아요, 그죠?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공적 증명 행위지 효력 요건이 아니라 돼 있죠.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는 경우들이 자 오른쪽 갑니다. 시구 읍면장이죠. 이게 뜬금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농지증 발급 시에는 뭘 같이 첨부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시구 읍면장에게 신청한 며칠 4일 이내에 그죠 발급이 됩니다. 근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하는 경우는 며칠 2일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면제되는 경우들도 뒤에 이제 봐야 되고, 그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면제 받는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 뒤에 154페이지 9번에 있어요. 농업경영계획서 발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 그래가지고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아셨죠? 그럼 이거 그냥 묶으면 시험 실습지 그래요. 시험 실습지, 주말 체험 영농, 농지지정 허가 신고, 농지개발사업지구내 농지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등 몇 개 있으면 대표적으로. 그럼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시구 읍면장이 정명 발급 심사를 하는데 그 기준이 농지 소유 상한 있죠. 농지 소유 상한의 확인이다 그럴 때 이건 농업인, 비농업인이죠. 그래서 상속이나 8년 작용 후 이농의 경우는 얼마까지? 10,000제곱미터까지.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신규 농지 취득 면적 확인 그래가지고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등은 얼마? 330. 기타 농지는 100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면제되는 경우 뭐 참고로 보시고, 이게 농작 경력 즉 농지로서의 판단이 아닌 거죠. 용도가.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서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거로 보죠. 어제 되는 것들. 그다음에 경자 유전의 원칙입니다. 처분 사유 발생 시 1년 내 처분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회사 법인 부적합 3월 농지 소유 상한 초과 등 해서 이유가 있을 때 처분 사유 발생 시 1년 내 처분해야 되고, 미처분 시에는 6월 이내에 농지 처분 명령 내리죠. 불이행 시에는 매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까지. 참고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주말 체험 영농, 이제 이게 주 포인트인데, 주말 체험 영농은 딱 두 가지죠. 1,000제곱미터 미만, 세대 구성은 전부죠. 전부 합산 면적입니다. 두 개만 딱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농지 해가지고 농지 개념을 가끔 묻죠. 농지다 그럴 때, 자 일단 농지 전답 가수원 외 지목의 경우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얼마다? 3년 이상이면 농지고 미만은 농지 아니죠. 그리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뭘 거치고? 형질 변경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이렇게요. 그리고 오른쪽 그 외에 자주 언급되는 지문, 우리가 위탁 경영은 불가죠. 그다음 위탁 경영이 가능한 경우가 국외 여행이나 질병 치료 등의 경우에 몇 월 이상, 3월 이상.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에 의하고, 그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라고 되어 있고, 농지 임대차 최단 기간은 3년, 그죠? 3년. 그러니까 주임법은요 2년, 상임법은 1년 최단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근데 이거 저 공법에서 농지법 배웁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상 나오진 않아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 그 다음에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서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죠.
맞습니까? 매수 신청 시에요. 매각 허가 결정이에요. 매각 결정 기일에 이렇게. 예, 그래서 매수 신청 시가 아니고 이것도 농지법에 관한 문제인데 그죠? 경매죠. 예, 그래서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다음에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농지신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죠. 농지신용 협의하고 허가 신고하고 하셨죠. 구분해야 됩니다. 농지신용 허가 신고는 농지증 발급 대상이고 협의 동그라미 협의는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닌 거. 네 번째,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죠. 그리고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까지 보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제.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사항의 대상이 권리는 뭘까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까? 부동산 물건입니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죠. 물건. 그리고 이자간 등기 명신탁 여기 그림 보입니까? 갑을 간의 매매, 등기, 그다음에 명신탁 결정은 모두 이게 X가 아니고 무슨 갈매기 날개처럼 보이네. X. 그죠? 모두 무효다, 그죠? 모두 무효입니다. 그리고 갑은 저기 정 있죠? 제3자 정에 대해서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리고 을이 정에게 팔았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동그라미 돼 있죠. 예.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신탁에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자간 등기 명신탁밖에 없어요. 대내외적으로 이자간 등기 명신탁에서 대내외적으로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죠, 갑. 예.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삼자간 등기 명신탁은 갑하고 그림을 딱 보면 갑하고 을하고 뭐 했어요? 매매를 했어. 매매했는데 을이 갑한테 그러죠. 소유권을 병합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거야. 병합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갑이 생각할 때 아,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 명신자격증이 있다. 맞죠? 사바사바. 그걸 알고 있어 없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매도인은 악이다 선이다. 악이의 그죠? 악이의 매도인입니다. 해서 등기를 갖다 누구 병합으로 해주면 이때 을하고 갑하고 사이에 매매 계약만 뭐라고 유효고 나머지 모두 무효입니다. 그리고 병이 제3자 증에게 팔았잖아요, 그죠? 이때 횡령죄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죠. 을하고 병과의 관계에서 이 계약이 있잖아요.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누구한테 반환 되죠? 소유권 누구한테 기속한다? 갑에게, 그죠? 갑에게.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소유권을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어떻게? 을은 매도인 갑을 대위하여, 그죠? 대위하여. 그래서 횡령죄 성립이 안 되고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가능하다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계약 및 신탁, 명신탁만 무효다 하는 것은 뒤에다가 이게 매도인이 뭐일 때 선일대기죠. 예, 선일대기입니다. 매도인 선일대. 그러니까 갑이 자신의 주택을 팔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사실을 누가 을이 알은 거죠. 을이 알고 병한테 그럽니다. 야, 이거 내 돈 줄 테니까 저건 이름으로 사가지고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병이 돈을 받아가지고 갑한테 내가 그거 살게 그랬어요. 살게 그러니까 갑은 당연히 병이 실제 소유자인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이때 갑이 선의인 거야. 그죠? 선의였을 때 갑하고 병하고 사이에 매매계약과 등기 거기 O 돼 있죠. 매매계약 유효 등기 유효입니다. 그래서 병은 누구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유효하게, 그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취득했어. 병이 정한테 팔았죠. 팔았을 때 누구 거 판 거야? 자기 거 팔은 거죠. 그러니까 횡령죄 성립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이해합니까? 그런데 이 갑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명신탁이 있는 걸 알았어요. 악이죠. 악의의 매도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매매 등기 옆에다가 X 하면 돼요. 악의의 매도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등기 이전이 뭐라고? 무효가 됩니다. X입니다. X. 그러니까 병에게 지금 넘어왔던 이 소유권도 누구한테 기속하는 거죠? 갑에게 기소하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돈 돌려주고 등기 무효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병이 저한테 팔았어. 그래도 역시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만 어른 병한테 내가 준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토탈해가지고 횡령죄가 그죠? 명시상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밖에 없어요.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만 인정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에 대한 효력을 했는데 일단 제3자에 대해서 선악불문하고 대항할 수도 없다.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제3자의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뭐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해가 뒤에 세 번째 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다. 적극 가담이라는 건 알았다라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알고 요청한 경우입니다. 알고 요청한 경우에 그 다음에 명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것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 혹은 상호 명신탁, 신탁재산의 사실등기까지는 명신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밑에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집어넣지 하나 더. 종중배우자, 종교단체로의 명신탁은 이게 명신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원칙이죠. 그죠? 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다만 조세포탈 법령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하나의 뭐다?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별칙 명신탁자, 채권자 및 실채무자에게 얼마? 5년 이하 징역에 2억 원 이하 벌금. 이따 주의하실 건 명의수탁 밑에 교사 있죠? 빼요. 위에도 교사 위에는 뺐죠? 밑에 안 빠졌어. 이게 신탁자, 수탁자만 있고요. 그러니까 교사자라든가 방조자에 관한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교사자, 방조자는 없습니다.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요. 신탁자, 수탁자의 경우에만. 그러니까 뒤에 방조 있죠? 까지 다 빼세요. 뒤에 있어요. 방조가 같이 있어요. 이게 안 빠진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과징금 가셔가지고 과징금은 30% 범위 내에서 뭐다?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법령 회피가 아닌 경우에 50%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되면 100분의 10, 다시 1년이 경과되면 100분의 20이죠. 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실명제 안 나올 거라고 제가 대충 받는 거입니다. 이거. 내용을 빼세요. 신탁자, 수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법정지상권 이거는 판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이다 아니다 한번 아니 실제로 진짜로 그 판례의 핵심되는 단어 있죠. 그래서 딱 이렇게 좌우로 꺼요. 그 판례는 그렇게 기억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딱 적고 제가 긍정으로 생각하는 건 오른쪽에 넣어요. 부정은 왼쪽에 넣어요. 그래도 여기 핵심되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핵심되는 단어를 딱 적고 그래서 공동저당이라 나왔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무조건 없어요. 공동저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법정지상권 성립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저당 그러면 X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죠. 내가 이 단어를 가지고 왼쪽에 있었는가 오른쪽에 있었는가만 판단하면 돼요. 뭔 말 알겠죠? 네. 저는 위치로 가고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상이 돼요. 오른쪽에서 봤는지 왼쪽에서 봤는지 그 정도만 판단하면 돼요. 법정지상권 성립의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이래서 대표적으로 저당권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에 한 법정지상권 다 그럼 기억나는 거 뭐였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건물이 존재했을 거.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라는 특이하기 없어야 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판례상으로 인정되냐 안 되냐 OX 이거 위치 따라서 그러니까 OX 적으시고 아니면 핵심되는 단어를 갖다가 줘 O에 쓰는지 X에 쓰는지 이거 따라 적으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었으면 뭐라고 그건 본인 말하고 다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오른쪽이 주가 되니까 이렇게 판단해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어디 갈 거냐 서식을 봐봐요. 공인중개사 법령 토탈자 평가 전체 내용 한번 보는 건데
보세요. 자,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면 보입니까? 등록 신청서를 첨부해서 이게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처리하죠. 어떤 거? 실무교육 수료증, 그다음에 사무실 확보증명 서류, 그리고 3번 고치세요. 뭐라고 고칠까? 여권용 사진으로 바꿔요. 164 여권용 사진을 바꿔야 했죠. 예. 그리고 1번, 2번, 3번은 공통인데 4번은 외국 법인의 경우만 필요하죠. 내국인은 결격 사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공정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4번이 내 외국인 간의 차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 4번은 첨부 서면 아니죠. 왜요? 등록관청은 자격 확인 요청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있다고? 등록관청에게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무소는 허가받은 그죠? 적법한 건물이라 해야 되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전산망을 통해서 등록관청이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도 등록 신청할 때 법인인가 아닌가 확인하잖아요. 법인이 등록 신청이 아닌가. 그래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뭘 통해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제쳐 전자정보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있죠. 밑에다가 한번 적을까요? 등록 후 보정이라고 적고, 등록 후 보정이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입니다. 누구? 책임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가 들어가죠. 이게 등록하고 차이점, 보정 후 신고입니다. 그리고 사무소 이전 시 제출 서류, 등록증,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죠. 분사무소 이전은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적입니다. 갑자기 등록증 튀어나옵니다. 이거 구분하시고, 송부 서류는 자 줄 것죠. 등록 대장, 등록 신청 서류, 최근 1년간 딱 체크하시고. 왜 최근 1년간입니까?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누적 승계되는 기간이 언제부터 1년?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죠.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등록 절차, 자격을 취득하고 사전 교육을 받고 사무소를 확보하고 등록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인장 등록도 가능하죠. 각종 첨부 서면이 들어가고 인장 등록까지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접수를 해서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하겠죠. 그게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은 결격 사유 확인을 거칩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거쳐서 등록을 통지하죠. 통지 이퀄 뭡니까?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이퀄 개공이죠. 그래서 며칠? 7일. 그리고 바로 업무를 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정 설정을 합니다. 보정 방법 몇 개? 3개. 그러면 이제 7일하고 항상 짝을 이어놓는 게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 뭐 해야 될까요? 인장 등록을 해야 되죠. 언제부터 할 수 있고? 등록 신청 시부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사항과 전속 중개 시 정보 공개사항 비교 그릴 때 포인트는 보토조죠. 보토조. 보수.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조세까지 그죠? 이렇게 보토조. 또 정보 공개 사항에만 그죠? 특한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하고 공시지가 2개. 이건 어디에만 있다?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그죠? 정보 공개 사항에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의 운영 규정 내용은 별로 본 적이 없죠. 예. 안 나온다 생각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러니까 보는 김에 봐봐요. 정보망의 등록 절차, 자료 제공, 이용 방법. 그 다음에 2번째 가입자에 대한 협의 징수. 3번째 거래정보 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 의무. 여기서 가입자는 누구겠어요? 개공이겠죠. 의뢰인 아니라고 되어 보입니까? 그 다음에 기타 정보망 이용에 관한 사항. 자, 거래계약서 필요기재사항 대표적으로 인적사항 몇 개 제가 말씀드렸죠. 인적사항. 그 다음에 계약일 또요.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같은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토조,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 보입니까? 이건 확인 설명사항에 특화된 내용이고 계약서 필요 규제 사항과 가끔 물어요. 그 다음에 8번 등록관청인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내용 있었죠? 뭐 있었을까요? 등록증 교부사항을 묶어서 등록사항 그랬어요. 등록사항, 등록증 교부사항, 그 다음에 신고사항, 행정처분사항 그랬죠. 신고사항이 뭐였어요?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설치, 그 다음에 소공 고용인 신고, 협회업 신고, 그죠? 여기서 4번에 행정처분이란 뭘 말할까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기재사항 보입니까? 자, 인적사항 있죠.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일 그러면 결국은 계약금 준 날이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3번을 묶으면 표시 그랬죠. 그래서 4번, 3번, 3번, 4번을 종류와 표시 그래요. 종류와 표시. 그 다음에 5번은 실제 거래 가격이죠. 그 다음에 6번 자금 조달 계획 줄다 꽂고 7번 본인 입주 여부, 입주 예정 시기가 신고사항이 들어갑니다. 이게 언제라고?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가 얼마? 3억 이상인 주택에 거래계약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 개공이 이제 신고자일 때 개공과 사무소에 관한 사항이 신고사항에 들어간다. 됐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보면 거기에 기억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일단은 매도인 매수인 있잖아요. 거래 지분 비율을 어디에 적어요? 주소를 안에 적습니다. 주소 뒤에다가 거래 지분 비율 있죠. 그 뒤에. 예, 그리고 매수인의 경우에 항상 외국인일 때는 뭘 적게 돼 있죠?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고 그 다음에 밑에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용도 보입니까? 외국인은 부동산 매수 용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죠. 그거. 그 다음에 거래 대상 가셔가지고 자 종류를 보니까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토지 및 건축물인지 그리고 공급 계약인지 전매인지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5번 항목 있죠. 그리고 준공전 준공후 임대주택 분양 전환인지 등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요. 대지권 비율하고 보이죠. 그리고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 건축물은요.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그 밖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물건별 거래 가격이나 총 실제 거래 가격 있죠. 물건별 거래 가격에 딱 보니까 뭐뭐 있어요. 가격이 있고 맞죠? 전체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 가액에다가 발코니 등 옵션 비용 적어 안 적어요? 적죠. 다 합니다. 그리고 추가 지불에까지 합쳐가지고 위에 적어요. 얼마라고? 맞죠? 그리고 총 실제 거래 금액 가격도 합계를 적는데 계약금 등 해가지고 딱 구분해 있죠. 그리고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거래 가격은 부가세 포함 별도, 원래 별도, 다만 공급 전매 계약만 포함하셨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우리 딱 토탈 해가지고 부가세가 포함되는 경우는 공급 계약, 전매 계약도 밖에 없어요. 공급 계약, 전매 계약만 그래요. 그 다음에 종전 부동산 난 보입니까? 그 밑에 뭐 적을까? 입주권 적으면 돼요. 종전 부동산 난은 토지 건축물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시에는 공란으로 비워둔다. 맞죠? 왜?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기재하기 때문에. 자, 그거.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뒤에 보면 다시 한번 체킹해 보실까요? 줄 꺼놨는데 제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봐봐요. 2번에 봐봐요. 2번에.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컷. 이게 우리 공동신고죠. 공동신고 의미잖아요. 그런데 뒤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해하십니까 이제? 일방이 제출한다 그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공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까지 딱 이게 나와있죠 서식에. 그리고 밑에 가면 5번에 보세요.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인 경우에는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자 일단 주소란의 거래 지분 비율을 적는다는 거 보셨죠? 첫 번째 줄의 끝에 가운데 주소란의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적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표시하고. 두 번째 줄,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예. 그러니까 국적을 있잖아요. 이것도 국적을 기재하는 건 매수인이에요. 매도인도 포함해요. 둘 다요. 아까 위에 보셨죠?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위에 국적이 있어요. 국적이. 그래 당사자의 국적이요. 외국인일 때. 그리고 3번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란은 다 밑에 있죠. 다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예, 아까 투기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이었고 실제 거래가가 3억 이상인 경우였죠. 근데 주택을 포함한 다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의 거래 가격이 3억은 이상인 경우를 말하셨죠. 3억은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서 함께 이렇게 돼요. 제출, 별도 제출, 그 다음에 해당 없음 이렇게 됐어요. 아까 보셨어요? 다시 앞에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시험 나왔거든요. 3번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에 보니까 제출, 그 다음 매수인 별도 제출, 해당 없음 이렇게 되죠. 이게 실제 시험에 뭐가 나왔던가요? 금액이 3억 미만인, 예를 들어 3억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한다 이러죠. 예. 그거 잘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생각이 없이 아 이게 이런 건 나오겠나 이랬는데 그냥 작성 이런 걸 그냥 무작위로 물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종류 적고 그다음에 건축물 또는 토지건이 건축물인지 해당되는 데다가 체크하게 되어 있고 5번 공급 계약은 자 보세요.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공급 계약은 시행사 건축주가 최초로 뭐다?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준공 전,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게 되어 있고 요 지금 나왔죠?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 주택의 경우에 표시하고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입주권에 표시하라. 아셨죠? 그 다음에 소재지 뭐 대장을 통해서 기재한다 되어 있고 등기상 증명서상에 뭐 대지권 비율을 기재한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8번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기재하고요. 최초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의 경우에는 공급 가격, 발코니 옵션 비용, 추가 지불액이 뭐라 돼 있어요? 그게 프리미엄 등 그랬죠. 예. 공급 가격을 초과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는다. 각각의 비용에 부가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그죠?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 전체 거래 가격을 적는데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무한 금액 합계 금액입니다. 총이니까요. 그래서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 금액란에는 추가 지불액, 프리미엄 등 공급 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 가격 있죠. 그러니까 거래 금액란에 추가 지불액과 권리 가격 그다음에 합계 금액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란의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는 권리 가격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권리 가격에다가 추가 지불액을 맞죠?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확인 설명서인데 여기 하나 추가할까요?
오른쪽에 2번이 있죠. 권리관계. 권리관계 있잖아요. 권리관계 등기부기재사항 있죠. 밑에 항목이 뭐가 들어가냐면 민간 임대주택 있죠. 민간 임대주택 여부가 들어갑니다. 민간 임대주택 여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그러니까 장기 일반하고 단기하고 민간 임대주택 있죠.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그 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법에 해가지고 적용받는 임대주택 경우에는 장기 일반 같은 경우는 몇 년이죠? 8년이고 단기는요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공시원 민간주택이잖아요. 까지 해가지고 그 8년 기간 동안에 상한을 제한받아요. 차임의 증액이 얼마라고? 5%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액 제한 받는다 이런 사실들을 만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는 게 추가된 거고, 이것도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친절하게 문제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주 안 보는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인식하는 게 훨씬 빨라요. 아까도 그 전자정보부 전자계약서 있죠? 그거까지 해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꼭 문제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상관이 없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은 꼭 나옵니다. 끝났다. 아, 맞다. 문제가 있구나. 오늘 문제 보십시오. 뭐 어려운 문제를 더럽게 어렵게 냈다고 누가 했다고 얘기했는데 들었는데 내가 있어요. 어느 분이.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딱 들어서.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농담인 줄 알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대문자 A형입니다. 소문자다 이거 대문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일본에 주어를 잘라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컷. 그 다음에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2번 조사 결과를 컷 하시고요. 시도지사는 보고 내용을 취합해서 줄 거죠. 어디? 매월 1회 누구한테?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3번 공급 전매 계약인 경우에는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에 부가세 포함 별도 포함. 문제에서는 절대로 어려운 거 안 묻습니다. 답은 쉽습니다. 답은 맞췄죠, 그래? 예,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 경우 당사자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맞죠? 5번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 금액란에는 추가 지불액 및 권리가격, 합계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옳은 것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자, 컷 하시고 계약이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등 취득일부터 60일입니까?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입니까?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고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경매 줄다 긋고 경매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매각 결정 기일부터입니까? 대금 완납일입니까? 대금 완납일입니다. 예, 경락 결정 조서를 첨부해서 매각 결정 조서 있죠. 예, 경락 결정 조서를 매각 결정 조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몇 대 몇입니까? 2대 2다. 맞아요? 쉽죠? 이대가 쉽잖아. 네. 그 다음에 4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거 왜 틀린지 아시겠어요? 부동산 등을 취득했는데 취득의 원인이 없어요. 그죠? 계약으로 취득했는지 계약 외의 원인인지 국적이 변경 뭐 하는 거 없어. 그죠? 그래서 틀린 거야. 5번 신고관청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 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줄 거야. 허가하여야 한답니다. 기속행위입니다. 허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하여야 한답니다. 허가해 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왜 쉽냐? 2대2니까. 아니 이걸 제가 농담삼아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실제 시험장 가셔도 있잖아요. 모르는 질문 있잖아요. 어렵다 싶으면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질문을 유심히 봐봐요. 알고 있는 질문을 내가 당연히 안다 생각하는 질문을.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인 경우 5년 내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돼요?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은 누가? 시도지사가.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틀렸죠? 틀렸어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시도지사를 거쳐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하지 않아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5죠? 네 번째, 불허가 처분에 대해 매수 청구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공시지가죠. 감정가는 선매죠. 선. 다섯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해야 한다. 한 번씩. 이게 좀 쪼잔한데. 이거는 좀 미안해서. 설마 근데 답은 쉬웠잖아요. 이 3번 이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서 이거 알아야 돼. 아셨죠? 이게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느낌상 이상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는 어감이 와요. 이게 아니고 허가 또는 불허가요. 허가 또는 불허가. 다음엔 이 문제 안 낼게요.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자, 4번 갑니다. 신고관청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X죠. 아니. 감면 대상의 제외에서 감면에 포함되지 않아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등 자료 미제출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요. 자, 이번에 가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커다시고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줄을 딱 꺼시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증체계 그 다음 정보체계 구축 운영 업무를 밑에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밑에 갈 수 있죠.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누구예요? 한국감정원이에요.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하여 3회 이상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는 감면 대상 아닙니다. 이거는 상습범이요. 5번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신고관 이거는 이 문제를 통해 보시라고요.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신고관청이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한 때입니다. 아셨죠? 발송한 때 조사 시작된 때. 그러니까 조사 시작 전이 뭐죠? 면제. 조사 시작 후가요. 50% 감경의 기준이 되는 때가 언제라고? 발송 시. 서면 발송 시.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틀린 것은. 답이 몇 번이어서 그래서? 1번이었죠. 4번까지는 다 틀렸어요. 아, 다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물어봤다. 다 맞았어요. 자, 5번 갑니다. 포상금.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제 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까? 신고 고발한 자. 그 다음에 2번 포상금 지급 비용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국고 보조할 수 있다. 틀렸죠? 시군구 재원 충당입니다. 예, 시군구 재원 충당입니다. 국고 보조는 공인중개사법상의 포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겠죠? 포상금 실제 거래가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과태료 부과되는 과태료 얼마? 20%고 한도 얼마? 1,000만 원입니다. 신고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몇 월요?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2번, 6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셨죠? 우선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에 소재하는 2018년 9월 17일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임차인이 2019년 6월 25일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차보증금 1억 1천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예. 9월 18일부터 1억 1천이니까요. 주택임대차 임차보증금 범위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틀렸죠? 둔다도 틀렸고요. 그리고 주택임차보증금 범위와 기준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택임대차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이건 분쟁조정위원회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보증금 기준이 아니고 임차보증금액, 보증기간이 있죠. 거기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아셨죠? 예. 그리고 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고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이해하겠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시도에 둘 수 있다. 두 개 구분해야 됩니다. 둔다,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대인 동의를 얻어 죽었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했다면 주임법상 적용 대상이 된다. 5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되는 금액의 연 10%와 하는 기준금리의 연 3.5% 이율을 줄 거죠. 더한 비율 곱한 비율, 더한 비율에 낮은 비율 높은 비율,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서 정답 몇 번? 3번. 일단 주택임차보증금 범위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끊고요. 앞에 거 주택임대차위원회 업무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업무. 법무부에 둔죠? 법무부에 있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아셨죠? 요거 주택임대차위원회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게 뭐라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둔다, 시도에 둘 수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셨던 위원회는 임기가 다 몇 년이었죠? 2년이었죠. 근데 분쟁조정위원회만 3년입니다. 3년 연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5분의 2 이상이 뭐예요? 율사들이죠.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 있잖아요. 6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원이 돼야 됩니다. 몇 분의 몇이라고? 5분의 2. 예, 그냥 한번 기로 탁 들어보면 돼요. 7번 상가임대차입니다. 자, 서로 합의하여 컷. 보상 동그라미 하시고, 보상은 항상 기준이 뭐야? 서로 합의입니다.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죠? 2번 법무부 장관은 컷 하시고, 뒤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줄을 긋고,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입니까? 국장입니까? 국장이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이게 법무부 장관이고,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장입니다. 권장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죠. 네 번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는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임법 적용 대상인 경우 있잖아, 그죠? 상임법 적용 대상의 경우에 아까 그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죠. 초과하는 경우라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그 다음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한을 두는 건 정액입니까? 감액입니까? 정액 제한이죠. 정액 제한까지 해서 정답이 몇 번? 2번. 답 찾겠죠? 예. 못 찾겠다고? 항상 생각하세요. 답은 내가 아는 거, 쉬운 거 있다. 예. 이거 자꾸 이게 아니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 잊어먹어요. 자꾸 그걸 문제를 풀 때 어느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쉬운 게 어디 의자라. 그래 보고 알 수 있는 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요 짧은 거예요. 쉬운 거 짧은 거부터 아는 거부터 푸는 거예요. 아는 거부터. 예?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공부는 무조건 책은 처음부터 본다. 맨날 앞에만 본다. 정석도 앞에부터 집합만 보고 토플도 봐도 간사만 보고 그래 결국은 뒤에 끝까지 못 가보고 그죠? 토플의 정석 수학의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은 그래야 됩니다. 알고 있는 걸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실수 안 할 거냐 이게 포인트지 고득점은 필요 없잖아요. 60점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쉬워요. 24개를 아니 진짜 24개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항상 나오는 파트에 24개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나오는 파트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안 그렇던가요? 기출문제랑 있잖아요. 맨날 나오는 거. 거기에서 24개를 찾는 거예요. 찾는 거. 내가 실수 안 하고 맞출 수 있는 걸.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